안녕하세요. 스프링 러너입니다. 오늘은 스프링 데이터 들여다보기라는 주제로 테크톡을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본격적으로 테크톡을 진행을 하기 전에 간단하게 저희를 좀 먼저 소개를 시켜 드릴게요. 스프링 러너는 스프링 기반의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데 필요한 지식이나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돕는 트레이닝 팀입니다. 지난 2019년에 만들어져 워크숍 형식의 트레이닝을 운영을 해오고 있습니다. 스프링 러너는 이 트레이닝을 통해서 참가자가 스프링 프레임워크나 스프링 부트 등 이 스프링 생태계에서 스프링의 작동 원리와 사용법을 배우고 거기서 좀 더 나아가 실무에 적용 가능한 스프링 기반의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을 익힐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스프링 러너에 대해 조금 더 알고 싶으시다면 이 하단에 보이시는 springrunner.dev로 접근을 해보시면 됩니다. 네, 오늘 나눌 이야기거리는 크게 4가지입니다. 먼저 스프링 데이터의 접근 기술을 한번 훑어보려고 하고요. 이후에 스프링의 ORM 지원 기술을 이용해서 영화 정보를 저장하고 조회하는 되게 간단한 애플리케이션을 하나 만들어 볼 겁니다. 그리고 그 애플리케이션에 스프링 데이터 JPA를 적용을 한번 해볼 거고요. 마지막으로 이 스프링 데이터의 리파지토리가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깊숙이 한번 들어가서 그 기저에 있는 기술의 동작 원리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테크톡을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스프링 프레임워크가 지원을 하고 있는 스프링 프레임워크의 레퍼런스를 보면서 스프링 프레임워크가 지원을 하고 있는 데이터 접근 기술들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스프링 프레임워크의 레퍼런스를 찾아가시면 데이터 접근 기술에 대해서 이렇게 별도의 챕터로 준비가 되어 있어요. 대부분의 엔터프라이즈 애플리케이션은 이 데이터를 장기적으로 보존하고 효과적으로 검색을 할 수 있게 해주는 데이터베이스와 연결돼서 동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자바는 데이터베이스에 연결을 하고 작업을 하기 위해서 표준 인터페이스로 JDBC라고 하는 것을 제공을 하고 있어요. 이 JDBC와 SQL을 사용을 하면 어떤 데이터베이스 솔루션을 사용하던 일관된 방식으로 이 데이터를 처리하는 코드들을 다룰 수 있습니다. 이 JDBC 외에도 ORM이라고 하는 객체 관계 매핑 기술의 표준 인터페이스인 Java Persons API, 줄여서 JPA도 자바는 제공을 하고 있어요. JDBC와 SQL을 조합을 하거나 JPA를 통해서 대규모의 복잡한 데이터를 처리는 할 수 있지만 이 객체 내부의 구조를 이해하기 쉽고 변경에 유연하게 만드는 데는 많은 제약과 노력을 필요로 하고 있어요. 스프링은 앞서 말한 제약을 극복하고 보다 간결한 코드로 원하는 기능을 구현을 할 수 있도록 주요한 자바 데이터 접근 기술들을 대부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JDBC API를 기반으로 추상화된 API를 제공을 하고 이를 통해서 다양한 데이터베이스를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돕고 있고 이 외에도 ORM 기술인 JPA나 또는 하이버네이트 또 리액티브 기술인 R2DBC를 지원을 합니다. 동시에 프로그래밍 방식이나 선언적 방식의 트랜잭션 관리를 지원하는 추상화 계층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이를 이용하면 일관된 프로그래밍 모델을 유지를 하면서도 데이터 접근 기술을 사용을 할 수 있고 또한 서비스 추상화를 통해서 애플리케이션의 핵심 코드를 세부 기술로부터 분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도 합니다. 지금 말한 이 스프링의 데이터 접근 지원을 조금 더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데이터 액세스 챕터로 쓱 들어가면 가장 먼저 볼 수 있는 게 이 보시는 트랜잭션 매니지먼트, 즉 트랜잭션 관리에 대한 거입니다. 이 스프링은 앞서 말한 JDBC, JPA, JTA, 하이버네이트 등의 데이터 접근 기술과는 무관하게 일관된 방식으로 트랜잭션을 관리할 수 있도록 서비스 추상화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선언적 트랜잭션은 굉장히 매력적인 기능인데요. 선언적 트랜잭션 챕터를 한번 열고 여기 아마 여러분들도 좀 익히 알고 계신 이 트랜잭셔널이라는 애노테이션을 이용해서 간단하게 트랜잭션을 선언하고 트랜잭션 해당 코드가 정상적으로 수행이 되면은 커밋,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은 롤백을 하는 것과 같이 이렇게 선언적으로 트랜잭션을 관리하는 기능이죠. 이를 이용하면은 포조의 장점을 유지한 채로 트랜잭션 서비스를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한 포조라는 거는
plain old java 오브젝트의 첫 글자를 따서 만들어진 용어죠. 이 포조는 객체지향적인 원리에 충실하고 특정 규약과 환경에 종속되지 않게 재활용될 수 있는 방식으로 설계된 객체라는 걸 의미를 하고 있어요. 두 번째로 넘어가 보면은, 자, 트랜잭션을 넘어서, 네, DAO 서포트예요. DAO는 이제 데이터 액세스 오브젝트의 약자이죠. 이 스프링의 철학을 따라서 애플리케이션을 개발을 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관심사에 따라서 코드를 분리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분리된 코드 중에서는 데이터베이스에 데이터를 저장하거나 조회하는 책임을 갖는 데이터 액세스 오브젝트, 즉 이제 DAO를 만들게 돼요. 이 DAO를 이용을 하면은 데이터 접근 기술을 외부에 노출하지 않도록 만들 수가 있는데, 이를 통해서 애플리케이션의 핵심 코드에 영향을 주지 않고 데이터 접근 기술을 변경할 수도 있고요. 또는 하나 이상의 데이터 접근 기술을 혼합을 해서 사용을 할 수도 있어요. 자, 다시 말해서 DAO를 이용하는 도메인이나 애플리케이션 계층의 코드를 기술이나 환경에 종속되지 않는 개발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을 누릴 수 있는 거죠. 이 DAO에서 데이터를 접근하는 중에 발생하는 예외는 대부분 복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도메인이나 애플리케이션 계층에서 코드가 직접적으로 예외를 다루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근데 때로는 이제 중복키라거나 어떤 낙관적 락킹과 같은 의미 있는 예외를 잡아서 후처리를 할 필요도 있습니다. 이때 예외를 처리를 하려고 할 때 JDBC나 JPA와 같이 어떤 특정 데이터 접근 기술에서 발생하는 예외를 사용을 하게 되면은 포조가 오염이 될 수 있어요. 또한 이 데이터 접근 기술마다 제공하는 예외에 일관성이 없어서 세부 기술에 따라서 후처리 방식이 달라지는 문제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스프링은 특정 기술이나 DB의 종류에 상관없이 일관된 의미를 갖는 데이터 예외 추상화를 제공을 하고요. 이 각 기술과 DB에서 발생하는 예외를 스프링의 데이터 예외 계층으로 변환해주는 변환 서비스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가장 최상위에 데이터 액세스 익셉션이라는 예외가 있고요. 이 예외를 상속받아서 데이터 커넥션을 맺다가 문제가 일어난 건지, 아니면 데이터베이스에 조회하다가 쿼리가 잘못돼서 문제가 생긴 건지, 아니면은 쿼리의 실행 결과에 어떤 문제가 있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 가지 어떤 구체화된 예외들을 이 데이터 예외 추상화를 통해서 제공을 해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네, 이제 세 번째는 이제 JDBC를 이용해서 데이터 접근을 하는 방법을 설명을 하고 있고요. 네 번째 같은 경우에는 R2DBC를 이용해서 하는 방법을 설명을 하고 있네요. 자바의 데이터 접근 기술의 기본인 JDBC나 어떤 리액티브 프로그래밍 모델을 이제 R2DBC와 같은 걸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이 두 가지 다 간결한 형태의 API로 SQL을 실행하고 결과를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여러 가지 편리한 확장 기능들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요한 주제는 아니라서 여기까지만 설명하고, 자, 그러면 오늘 주요하게 다룰 ORM 지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죠. ORM은 자바 객체와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사이에서 존재하는 어떤 개념 또는 이제 접근 방법, 어떤 특성의 차이 때문에 요구되는 여러 가지 불편한 작업들을 제거해줘서 개발자가 객체로 정보를 다루면 ORM 프레임워크가 이를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 적절한 형태로 변환을 해주거나, 또는 그 반대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이 되어 있는 정보를 자바 객체로 변환을 해주는 기술입니다. 이 자바 ORM 기술은 꽤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어서 지금까지 되게 여러 가지 구현 기술들이 지금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현재 업계에서는 사실상 이제 오픈소스 ORM인 하이버네이트가 가장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이 ORM 지원을 보시면은 하이버네이트도 있고 JPA도 있죠. JPA 같은 경우에는 자바 퍼이선스 API의 약자예요. 이 ORM 전문가들이 대거 참여한 EJB 3.0을 개발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EJB에 있던 기존의 엔티티 빈이라고 하는 기술을 JPA라는 이름으로 바꾸고,
표준 자바 영속성 관리와 ORM 기능을 제공하는 범용 ORM 기술로 이게 만들어졌어요. 이렇게 출발한 JPA는 현재 2.2 버전까지 발표가 되면서 더 편리하고 기능이 강력한 ORM 기술로 발전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스프링은 JPA 1.0 시절부터 JPA를 이용해서 데이터 접근 계층을 작성하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 기능들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는 이 JPA와 스프링의 ORM 지원을 이용해서 영화 정보를 저장하고 조회하는 되게 간단한 애플리케이션을 라이브 코딩으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는 인텔리지를 이용을 할 거고요. 네, 인텔리지를 이용해서 애플리케이션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프로젝트를 만들 거예요. 스프링 이니셜라이저라고 하는 기능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네. 자바는 11 버전을 이용을 하도록 할게요. 네. 그룹은 dev에 한글이군요. 스프링 러너 그룹의 아티팩트는 movie body라는 아티팩트를 쓰겠습니다. 프로젝트는 저는 그레이드를 익숙해서 그레이드 프로젝트로 만들 거고요. 랭귀지는 자바, 패키징은 자르, 자바의 버전은 11 버전으로 하겠습니다. 네, 패키지 같은 경우에는 그냥 movie body 패키지를 루트 패키지로 가지도록 할 거고요. 넥스트 하고 오늘 사용할 의존성은 JPA, 스프링 데이터 JPA에 대한 의존성을 가질 거고요. 데이터베이스가 하나가 필요하니까 H2 데이터베이스로 인메모리 데이터베이스를 활용을 한번 해보죠. 그리고 조금 더 코드를 간결하게 애노테이션으로 작성을 하기 위해서 롬버까지 추가를 해서 이렇게 세 가지 의존성으로 프로젝트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디렉토리는 이 정도면 충분하겠네요. 네, 프로젝트를 생성을 해보죠. 네, 이제 프로젝트가 생성이 되고 있고요. 하단에 열심히 그레이드들이 구성이 되고 있는 걸 볼 수 있네요. 네, 롬복을 추가를 했기 때문에 롬복 애노테이션을 활성화를 할 거냐고 바로 물어봐 주네요. 이런 기능들이 많이 편리해졌군요. 그러면 만들어진 프로젝트의 코드를 간단하게 보면 지금 제가 스프링 이니셜라이저를 통해서 만들었다 보니까 이 모든 코드들이 다 스프링 부트 프로젝트로 만들어져 있어요. 잠시만요. 이름을 또 모비 버디니까 버디는 대문자로 주도록 합시다. 네, 테스트 코드까지 이름을 바꿔준다고 하네요. 자, 다시 지금 이 스프링 이니셜라이즈라는 기능으로 프로젝트를 만들었는데 이렇게 이니셜라이즈를 통해서 프로젝트를 만들면 애플리케이션의 코드가 다 스프링 부트 기반으로 이렇게 만들어지게 돼요. 네, 저는 오늘 스프링 부트를 쓸 게 아니라 그냥 스프링 프레임워크와 스프링 데이터 JPA만 가지고 할 거기 때문에 부트에 대한 건 코드는 지워버리도록 하겠습니다. 테스트 코드도 마찬가지죠. 네, 부트에 대한 거는 없애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자, 그러면 오늘 테크톡 시간에 제가 할 것은 이겁니다. 영화 제목과 영화 감독 정보를 가진 영화 감독을 아니에요. 잠시만요. 네, 그냥 영화 정보라고 표현하죠. 영화 정보는 제목과 감독 두 가지만 다루도록 할게요. 간단하게 영화 정보를 저장하고 조회하는 JPA로죠. JPA로 조회하는 애플리케이션 만들기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가장 제가 먼저 해야 될 것은 일단은 영화 정보를 엔티티로 먼저 하나 만들어 볼까요? 네, 영화 정보를 클래스를 하나 만들게요. 도메인 패키지에다가 movie라고 하는 클래스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영화 정보는 아까 말한 대로 타이틀 그리고 감독 디렉터이겠죠. 스트링이 빠졌군요. 네, 디렉터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고 생성자는 프로텍티드 레벨로 기본 생성자는 감추고요. 퍼블릭으로 공개 생성자를 만들도록 하죠. 스트링 디렉터에 타이틀 그리고 디렉터 네, 지금 저희는 고양이랑 같이 살고 있는데요.
저희 집 아이들이 조금 신나서 우다다를 하고 있는데 이 소리가 아마 마이크에 녹음이 될 것 같아서 걱정이 되네요. 약간 사설이었고, 롬복을 이용했으니까 데이터 애노테이션으로 간단하게 필요한 게터 세터나 기타 등등의 메소드를 만들어 줄 건데요. 세터는 숨길 겁니다. 그리고 equals를 통해서 id만 가지고 동동성 비교를 할 건데요. 그리고 entity를 주도록 할게요. 그러면 지금 저에게 필요한 거는 id가 필요하겠죠. 그리고 id는 id 애노테이션 jpg가 제공하는 걸로, 그리고 id는 자동으로 생성을 할 거라서 전략으로 오토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하면은 이제 엔티티가 준비가 됐네요. 이제 제목과 영화 제목, 영화 감독에 대한 정보를 다루는 간단한 엔티티를 만들었죠. 자, 그럼 이제 이 JPA 엔티티를 다룰 수 있도록 이제 JPA에 대한 환경이 구성이 돼야 되겠네요. 데이터베이스도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은 스프링 컨테이너를 한번 구성을 해봅시다. configuration annotation이 필요할 것 같고요. 컴포넌트 스캔을 해줄 거고, 트랜잭션을 관리를 해줄 거니까 enable transaction management를 통해서 선언적으로 트랜잭션 관리를 할 거라서 그 트랜잭션 애노테이션을 이용할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애노테이션을 추가해 주도록 할게요. 자, 가장 먼저 저한테 필요한 거는 데이터 소스인 것 같습니다. 데이터 소스를 만들 거고요. H2DB를 이용해서 인메모리 데이터베이스를 만들 거예요. 그래서 embedded 데이터베이스를 만들 건데요. embedded 데이터베이스 빌더로 타입은 H2 타입이면 돼요. 그리고 빌드. 네, 추가로 더 할 건 없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트랜잭션 관리를 한다고 했으니까 플랫폼 트랜잭션 매니저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트랜잭션 매니저를 만들 거고요. return new, 우리는 JPA를 쓸 거니까 JPA 트랜잭션 매니저가 필요할 겁니다. 자, JPA 트랜잭션 매니저가 뭐가 필요하나요? 엔티티 매니저 팩토리가 필요하군요. 네, 엔티티 매니저 팩토리가 엔티티 매니저 팩토리를 의존 관계 주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한데 지금 우리의 스프링 컨테이너 안에는 엔티티 매니저 팩토리가 없죠. 그래서 지금 이거를 의존 관계 주입을 받을 수 없을 거라고 미리 경고를 해주네요. 자, 그러면 엔티티 매니저 팩토리를 등록을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스프링이 지원을 해주는 스프링 ORM 지원 기능을 이용을 해서 등록을 해줄 건데요. local container entity manager factory bin이라는 걸 쓸 거예요. 엔티티 매니저 팩토리를 bin으로 등록을 해줄 겁니다. 자, 먼저 팩토리를 만들어야 될 거예요. local container entity manager factory bin을 만들 거고요. 팩토리에다가 벤더를 지정을 해줄 거예요. 네, JPA 벤더로 벤더 ADAPTR 지정을 해줄 거고요. 실제로 벤더 어댑터는 조금 이따 생성을 하도록 하죠. 패키지 스캔을 할 거예요. 그래서 도메인, 방금 이제 작성한 무비 엔티티와 같은 것들을 자동으로 감지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할 건데, 현재 클래스의 이름을 가지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현재 패키지로부터 하이 패키지를 다 검색을 할 거고, 탐색을 해서 엔티티를 찾도록 할 거고요. 데이터 소스가 필요하겠죠. 그러면 데이터 소스를 의존 관계 주입을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데이터 소스. 네, 그러면 이제 벤더 어댑터를 만들어주면 되겠죠. 지금 저희는 스프링 부트의 의존성 관리를 통해서 받았으니까 하이버네이트가 벤더로 들어와 있을 거예요. BRNAT 하이버네이트 JPA 벤더 어댑터에 여기 있네요. 벤더 어댑터를 통해서 데이터베이스는 H2를 쓸 거죠, 우리는. 그리고 벤더 어댑터를 통해서 Generated DDL을 활성화 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show SQL도 활성화 시켜주도록 하죠. 네, 이렇게 해서
하이버네이트를 통해서 JPA를 이용을 할 거고요. 필요한 엔티티 매니저 팩토리를 만들었으니까 팩토리를 변환해서 스프링의 빈으로 등록을 해주도록 하죠. 네, 그러면 지금 제가 잘 작성을 했다면 아마 애플리케이션 스프링 컨테이너가 아무 문제 없이 구성이 될 것 같아요. 즉 그러면은 이걸 통해서 이 테스트 클래스를 통해서 실제로 잘 동작하는지 스프링 컨테이너가 잘 구성되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보죠. 클래스 네, 이렇게 하고 실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마 제가 네, 보니까 지금 제가 자바 12를 쓴다고 했는데 현재 기본 설정된 값이 JDK 8로 설정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빌드 툴에 그레이드를 해서 실행은 인텔리지 안에서 실행을 하고 자바 버전도 11 버전으로 변경을 하고 적용을 해 주도록 하죠. 자, 이제 지금 환경을 변경을 하고 있고요. 변경이 끝났네요. 실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방금 이게 인텔리지로 변경했는데 이미 지금 활성화된 게 그레이들 프로젝트다 보니 그레이들로 실행하도록 설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저희 실행 자체가 그레이들로 됐네요. 다시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아마 인텔리지에서 직접 테스트 클래스를 바뀌었습니다. 네, 됐네요. 지금 아무 문제 없이 테스트 코드가 잘 동작했네요. 물론 이제 이건 어떤 유의미한 기능을 테스트를 한 게 아닙니다. 단지 그냥 스프링 컨테이너가 올바르게 구성이 됐는지를 한번 본 정도입니다. 자, 이제 그러면 영화 정보를 저장하고 검색하는 거를 만들어 볼 거니까 영화 정보를 저장하고 검색을 할 때 쓰기 위한 movie view sityrI 무비 리파지토리를 인터페이스를 하나 만들죠. 그리고 무비 엔티티를 저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저장하는 것부터 만들까요? 자, 저장을 할 거예요. 새로운 클래스를 하나 만들게요. 데이터 패키지 밑에 JPA 무비 리파지토리라는 클래스를 하나 만들 겁니다. 이 클래스는 무비 리파지토리 인터페이스를 구현을 할 거고요. 네, 좋습니다. 자, 엔티티를 저장을 할 건데요. 지금 제가 작성한 엔티티를 잘 보면 공개된 생성자에서는 ID를 지정을 하지 않고 있어요. ID는 왜냐하면 자동으로 생성돼서 묶일 거라고 지금 설정을 했기 때문에 처음 객체를 만들면 ID가 널이죠. 이게 이제 ID가 널이 될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JPA에 의해서 저장이 된 다음에는 ID의 값이 있을 거예요. 네, ID의 값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save라는 메소드 하나를 이용해서 저장을 하거나 갱신을 하거나 둘 다 할 거기 때문에 오브젝트 유틸리티를 이용해서 널이 아니면 정확하게는 엔티티의 아이디가 널이 아니면 여기서는 갱신을 하면 되고요. 이제 널이라면은 저장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갱신과 저장을 하려면 저희들에게는 엔티티 매니저가 필요해요. 자바 버전스에서 엔티티를 관리하는 엔티티 매니저가 필요합니다. 자, 엔티티 매니저를 이용해서 머지를 하면 되겠죠. 엔티티를. 그리고 머지된 결과를 그대로 반환할 겁니다. 저장을 할 때는 엔티티 매니저에서 버시스트를 하면 될 거예요. 엔티티를 버시스트하고 버시스트된 엔티티를 그대로 반환을 할 겁니다. 네, 이렇게 해서 필요한 기능 코드는 다 작성을 했고 이제 스프링에 의해서 스프링 컨테이너에서 관리를 하도록 리파지토리 애노테이션을 붙여주고요. 마지막으로 엔티티 매니저를 주입을 받아야 되겠죠. 퍼시던스 컨텍스트 애노테이션으로 의존관계 주입을 받아올 겁니다. 네, 이렇게 하면은 이제 엔티티 매니저를 의존관계 주입을 받아서 저장을 하거나 또는 갱신을 하는 코드가 동작할 거예요. 트랜잭션을 관리를 해야 되겠죠. 트랜잭션 애노테이션으로 트랜잭션 처리가 일어나도록까지 작성을 해줄 겁니다. 네,
좋아요. 이제 기능 코드를 다 작성을 했으니까 테스트 코드가 필요할 것 같아요. 테스트를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작성할 테스트는 실제로 데이터베이스까지 이용하는 일종의 통합 테스트에 가까운 테스트가 될 것 같네요. 스프링 JUnit config를 이용해서 movie body 애플리케이션 클래스를 이용해서 스프링 컨테이너로 구성할 거고요. 그리고 테스트가 끝나면 롤백을 할 거라서 트랜잭셔널 처리도 할 겁니다. 자, 우리한테 필요한 거는 테스트를 할 대상인 movie repository가 필요할 거예요. 그리고 테스트 void save 메소드를 테스트를 할 거니까 간단하게 그냥 save라는 메소드로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자, movie를 만들 거예요. movie 고질라 대 콩. 얼마 전에 이 영화를 봐서 이 제목이 생각나서 일단 이 고질라 대 콩이라는 영화를 저장해 보겠습니다. 감독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movie 리파지토리를 이용해서 생성한 movie를 저장할 겁니다. 예, 저장된 다음에 반환된 객체는 id의 값이 있을 거예요. 그럼 이제 실제로 이 id 값이 있는지를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null 이렇게 테스트를 한번 해보죠. 자, 이렇게 작성하고 테스트 코드를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이제 실제로 데이터베이스에 JPEG에서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이 된 다음에는 id가 자동으로 생성이 됐을 거고요. 생성된 id의 값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테스트 코드가 잘 동작을 했습니다. 자, 이제 영화를 저장하는, 이제 엔티티 객체를 저장하는 코드는 작성을 해봤으니까 조회하는 기능을 이제 한번 만들어 볼까요? 자, 감독의 이름으로 조회를 해 볼 거거든요. 자, 그러면 movie라고 해놓고 find by 디렉터라고, 디렉터가 이게 맞나요? 네, director. 네, 좋습니다. director. 영화 감독의 이름으로 영화를 검색을 하는 기능을 만들어 볼 거예요. 네, 그리고 구현을 하겠습니다. 인터페이스에. 자, 어떻게 구현할 거냐면요. JPQL이라고 하는 JPA로 작성하는 일종의 쿼리, JPQL, 쿼리를 이용해서 영화를 검색할 겁니다. 자, 엔티티 매니저를 이용해서 쿼리를 만들 건데요. JPQL, 그리고 movie 클래스, movie 엔티티로부터 만들 거예요. 그래서 오타가 있네요. 네, 쿼리를 만들 거예요. 타입 추론을 통해서 쿼리를 만들고 파라미터를 지정해 줄 겁니다. 그리고 데이터를 지정해 줄 거예요. 쿼리를 실행할 거고요. 쿼리를 실행하고 단일 결과를 얻어올 겁니다. 자, 이제 쿼리를 작성을 해보죠. select m from movie에 where m의 디렉터는 디렉터. 좋습니다. 자, 이제 쿼리를 작성을 했고, 이 쿼리를 이용해서 쿼리를 만든 다음에 아니죠. JPQL을 작성했고, JPQL을 이용해서 쿼리를 만든 다음에 그 쿼리에 파라미터를 설정하고 쿼리를 실행해서 조회를 하는 코드를 작성을 했습니다. 자, 이 코드가 잘 동작하는지 테스트 코드를 또 작성을 해야 되겠네요. 자, 저장도 하고 조회도 하는 find movie by 테스트 코드를 작성할 거예요. 자, 조회를 할 겁니다. movie에서 디렉터의 이름으로 movie에 get, 감독의 이름으로 조회를 할 거예요. 자, 어떤 걸 검증을 해볼 거냐면 실제로 저장된 movie와 equals를 이용해서요. movie와 조회된 결과가 같은지를 비교해 보면 되겠죠. 실제로 여기서 지금 저장을 시켰고요. 저장된 결과를 받아올 거니까 여기서 아마 같은
객체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같은 객체라고 표현을 하면 안 되죠. 같은 결과를 가진, 같은 내용을 가진 객체가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하고 테스트를 진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잘 동작했네요. 자, 이제 여기서는 지금 아이디만 비교를 한 거니까 실제로 타이틀도 같은지 비교를 하는 코드를 하나 더 추가해 볼까요? 네, 이렇게 해서 작성을 해보죠. 네, 크게 문제없이 테스트 코드가 잘 동작을 해서 제가 작성한 코드들이 별 문제가 없다라는 걸 알았습니다. 자, 지금까지 JPA와 스프링의 ORM 지원을 이용해서 간단하게 영화라는 엔티티를 저장하고 조회하는 기능을 한번 작성을 해봤습니다. 지금 스프링의 JPA 지원은 이 로컬 컨테이너 엔티티 매니저 팩토리 빈이라는 걸 이용해서 엔티티 매니저 팩토리 빈이라는 거를 좀 더 손쉽게 자바 코드만 가지고 만들어냈고요. 여기서 이제 이 엔티티 매니저 팩토리 빈을 만드는데 원래 뭐 ORM, XML이라거나 이런 이제 몇 가지 기타 여러 가지 부가적인 정보들을 많이 줘야 되는데 스프링의 ORM 지원을 이용하면 굉장히 간단하게 엔티티 매니저 팩토리를 만들 수도 있어요. 동시에 이 엔티티를 다룰 때는 항상 엔티티 매니저라는 녀석을 이용을 해야 되는데요. 이 엔티티 매니저라는 녀석은 사실 스레드 세이프하지 않은 녀석이에요. 필요할 때마다 항상 엔티티 매니저 팩토리를 통해서 생성해서 사용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단지 그냥 의존관계 주입을 받아서 바로 사용을 했죠. 이건 이제 스프링이 내부적으로 이 엔티티 매니저가 스레드 세이프하게 동작을 할 수 있도록 어떤 부가적인 어떤 그 장치를 이렇게 덧붙여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의존관계 주입을 받아서 아무 문제 없이 사용을 할 수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제가 코드를 작성하는 거를 보여드렸고요. 이제는 스프링 데이터를 한번 소개시켜 드리고 스프링 데이터를 이용해서 이 코드를 바꿔보도록 할게요. 스프링 데이터로 가봅시다. 스프링 데이터 프로젝트. 스프링 데이터 프로젝트가 뭔지 먼저 한번 간단히 소개를 시켜드려 볼게요. 앞서 보셨던 스프링 프레임워크의 데이터 접근 기술은 대부분 다 관계형 데이터베이스가 중심이에요. 그래서 이제 JDBC를 필두로 JPA나 R2DBC와 같은 기술들을 지원을 하고 있고요. 트랜잭션과 데이터 예외 계층을 추상화해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사이에 스프링이 나온 지도 한 18년 정도가 됐거든요. 근데 그 사이에 한 이 정도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 엔터프라이즈 소프트웨어가 대용량의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다루기 위한 다양한 데이터 저장소를 쓰기 시작했어요.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이런 데이터 저장소를 NoSQL이라고 부르죠. 이들은 비정형 데이터나 대용량 또는 이제 수직적으로 확장할 수 있는 이제 이런 옵션들을 제공하고 있어요. 스프링은 이런 다양한 데이터 저장소를 일관된 방식으로 이제 이게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이든 아니면 NoSQL의 솔루션이든 이런 다양한 데이터 저장소를 일관된 방식으로 다룰 수 있도록 좀 성장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이 스프링 데이터 프로젝트는 2010년도쯤 그 스프링에서 하는 스프링 1이라는 컨퍼런스가 있는데 그 스프링 1 컨퍼런스에서 처음 소개가 됐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어요. 아마 그 당시에는 그 네오4j라고 하는 그래프 데이터베이스가 되게 좀 각광을 받았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 네오4j를 스프링 프레임워크에 이렇게 통합하려는 과정에서 이 스프링 데이터 프로젝트가 처음 만들어졌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게 이제 거의 한 10년이 넘게 지속적으로 발전을 해서 지금 이제 스프링의 핵심 프로젝트 중에 하나가 된 거죠. 이 스프링 데이터의 목적은 이 데이터 저장소의 특수성을 유지를 하면서도 데이터 접근을 위해서 친숙하고 일관된 방식의 스프링 기반의 프로그래밍 모델을 제공하는 게 이 프로젝트의 목적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제 데이터 접근 기술, 그리고 관계형이나 데이터 접근 기술이라거나 아니면은 관계형이나 비관계형 데이터베이스, 맵 리듀스 또는 이제 클라우드 베이스의 스토리지와 같은 이제 이런 서비스를 쉽게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해주고요.
이 스프링 데이터는 데이터베이스와 관련된 많은 하이 프로젝트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 같이 좌측에 보시면은 스프링 데이터 JDBC, JPA, 네, 익숙하죠? 뭐 몽고DB, 레디스, R2DBC 또는 REST, 여기 보면 이제 카산드라, 지오드, 뭐 카우치베이스, 엘라스틱 서치와 같이 굉장히 다양한 데이터 저장소를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일종의 엄브렐라 프로젝트 중에 하나가 스프링 데이터 프로젝트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이 엄브렐라 프로젝트 하위에 이제 되게 구체적인 어떤 구현 기술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프로젝트들이 자리를 잡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 스프링 데이터의 어떤 특징들을 보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이 되게 강력한 저장소나 어떤 사용자 정의 객체 매핑을 추상화를 해주기도 하고요. 또는 이 리파지토리의 메소드의 이름으로, 그 저장소 메소드의 이름으로 동적으로 쿼리를 이렇게 만들어낸다거나, 그 외에도 뭐 이제 기본 속성을 제공하는 어떤 구현 도메인 클래스를 막 제공을 해준다거나, 또는 이제 되게 투명하게 추적할 수 있는, 즉 이제 뭐 이 실제로 그 엔티티 도메인 모델이 언제 만들어졌는지, 또 언제 마지막으로 변경됐는지와 같은 것들을 추적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들을 제공을 해준다거나, 또는 뭐 사용자 정의의 저장소 코드를 통합을 시켜준다거나, 또 뭐 자바 컴피그나 또는 XML 지원, 또 뭐 스프링 MVC와의 통합, 또 이제 되게 다양한 저장소에 대해서 실험적으로 막 지원을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주요 모듈들을 한번 볼까요? 보면 이 스프링 데이터 프로젝트의 가장 중심에 있는 게 이 스프링 데이터 커먼스라고 하는 아이예요. 이 스프링 데이터 커먼스는 이 스프링 데이터 프로젝트가 동작하는 데 필요한 어떤 기본적인 뼈대를 구성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이제 스프링 데이터 JDBC라거나 JPA라거나 이런 아이들은 저 스프링 데이터 커먼스의 뼈대를 그대로 확장해서 구체적으로 동작할 수 있는 구현체들을 제공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정보들이 있는데, 스프링 데이터 레퍼런스를 보시면은 스프링 데이터가 추구하는 되게 뚜렷한 어떤 목표가 있거든요. 그거를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 있습니다. 네. 여기 있네요. 네. 이 스프링 데이터 리파지토리의 이 목표는 이런 거예요. 이제 앞서 제가 직접 JPA 지원을 이용해서 JPA로 이제 어떤 엔티티를 저장하고 조회하는 기능을 이렇게 작성하는 걸 보여드렸는데요. 이 데이터 액세스 계층을 구현하는 게 상당히 번거롭다라고 스프링 데이터 팀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저장소의 특성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긴 한데, 꽤 많은 어떤 상용구 코드, 뭐 흔히 저희들이 보일러플레이트라고 부르는 그런 상용구 코드를 작성을 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스프링 데이터 저장소 추상화의 어떤 목표는 이 데이터 액세스를 구현하는데 필요한 어떤 노력들을 줄이는 게 어떤 되게 중요한 어떤 골이라고 생각을 한다고 해요. 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스프링 데이터 프로젝트를 적용하면은 직접 사용자가 작성하는 코드들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어요. 거의 뭔가 코드를 작성하지 않아도 이 스프링 데이터의 추상화를 통해서 되게 손쉽게 이 저장소 데이터 액세스에 관련된 저장소를 구현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스프링 데이터를 한번 적용을 해보도록 하죠. 이제 정확하게는 스프링 데이터 JPA를 저는 써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 클로즈 시켜버리고요. 자, 가장 첫 번째로 먼저 할 거는 제가 작성한 JPA 리파지토리를 JPA 무비 리파지토리를 없애버리는 겁니다. 네. 이제 필요 없습니다. 네, 더 이상 필요하지 않고요. 무비 리파지토리를 이제 두 번째는 쫓아가서 얘를 상속을 하나 받을 거예요. 어떤 걸 상속을 받을 거냐면 리파지토리라고 하는 스프링 데이터가 제공하는 리파지토리라고 하는 인터페이스를 상속받을 건데요. 이 리파지토리 인터페이스는 두 개의 제네릭 타입을 받아요. 첫 번째는 도메인 클래스인 무비의 타입 받을 거고요. 두 번째는 이 도메인 클래스의 ID 타입을 받을 겁니다. 그래서 무비 엔티티의 ID는 롱 타입이죠. 그래서 무비의
롱 이렇게 두 가지 제네릭 타입을 제공할 겁니다. 이 리파지토리 인터페이스는 뭐 내부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존재하지 않고요. 얘는 순수하게 어떤 저장소, 그러니까 리파지토리에 대한 마커 인터페이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리파지토리 인터페이스를 상속을 하면은 스프링 데이터가 이 리파지토리 인터페이스를 상속한 어떤 인터페이스, 즉 여기서는 이제 무비 리파지토리가 되겠죠. 이 무비 리파지토리를 발견하고 이해하고 그리고 이 이해한 걸 바탕으로 동작 가능한 스프링 빈을 만들어서 스프링 컨테이너에게 등록을 시켜줍니다. 그러면은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그 사용자가, 즉 제가 직접 JPA를 이용해서 뭔가 엔티티를 저장하고 조회하는 코드를 작성할 필요가 없어요. 스프링 데이터 JPA에서 자연스럽게 이 무비 리파지토리 인터페이스를 동작 가능한 빈으로 만들어 줄 겁니다. 자, 그렇게 하려면 스프링 데이터 리파지토리를 활성화 시켜줘야 됩니다. JPA 리파지토리라는 enable JPA 리파지토리라는 애노테이션을 선언해서 스프링 데이터 JPA를 활성화 시켜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뭘 하면 되느냐?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제 테스트 코드를 실행을 시켜볼게요. 자, 이제 지금 제가 작성한 코드가 지워졌어요. 지워졌고 지금 존재하는 거는 인터페이스밖에 없습니다. 근데 아무 문제 없이 테스트 코드가 동작을 하고 있죠. 제가 앞서 말해드렸듯이 스프링 데이터 저장소의 이 추상화의 목표는 데이터 액세스를 구현하는데 들어가는 어떤 노력을 줄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일단은 구현 클래스를 작성하지 않아도 잘 동작을 하는 것과 같은 이런 거를 지원해 주는 거죠. 또 좀 더 나가서 이 리파지토리 인터페이스를 확장하고 있는 여러 가지 확장 클래스들이 있어요. 보시면은 CRUD 리파지토리라거나 페이징 앤 솔팅 리파지토리라거나 JPA 리파지토리와 같은 것들인데요. 이 CRUD 리파지토리와 페이징 앤 솔트 리파지토리 같은 경우에는 스프링 데이터 커먼스에 있는 리파지토리이고요. 이 JPA 리파지토리 같은 경우에는 스프링 데이터 JPA에 있는 리파지토리입니다. 즉 이제 JPA 리파지토리부터는 조금 더 JPA의 어떤 특화된 기능들을 제공한다라고 보면 되고요. 이 CRUD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create, read, update, delete 말 그대로 이제 데이터를 생성하고 그 다음에 읽고 갱신하고 삭제하는 이런 기능을 가진 되게 단순한 이제 기능들을 제공하는 거죠. 그리고 페이지 앤 솔팅 리파지토리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이제 정렬을 한다거나 페이징 처리를 한다거나 하는 기능들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걸 직접 한번 이용을 해볼까요? 무비 리파지토리를 쫓아가서 CRUD 리파지토리를 상속받고 CRUD를 상속받았기 때문에 세이브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CRUD 안에는 이미 세이브라는 메소드가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CRUD가 없어도 이렇게 삭제를 하고 실행을 해도 지금 저장하고 조회하는 기능이 잘 동작을 합니다. 자, 그러면 페이징 앤 솔트도 한번 해볼까요? 페이징 앤 솔트. 페이징 앤 솔트는 페이징 처리 그리고 이제 정렬과 같은 걸 할 수 있다고 했죠. 그러면 어떻게 해볼까요? 테스트 코드를 통해서 진짜 한번 페이징이 잘 동작하는지를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테스트 코드를 쫓아가서 한번 해보죠. 페이지 무비 리파지토리에 find all pageable 페이지 리퀘스트를 통해서 0페이지에 3개 정도 취득해 볼까요? 그리고 association으로 assert equal 3개 페이지 get 현재 조회된 결과값이 총 3개인가를 검증해 볼 거예요. 근데 지금 제가 저장한 거는 1개밖에 없죠. 근데 총 3개를 조회를 하겠다고 했어요. 아마 그냥 이렇게 실행을 하면은 당연히 테스트가 실패를 할 겁니다. 네, 실패를 하죠. 왜냐하면 이렇게 내려가 보면은 분명히 기대한 값은 3인데 실제로는 1개밖에 들어있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면 진짜 3개가 들어있도록
데이터를 좀 더 추가해서 밀어넣어 볼까요? 지금 제가 데이터를 밀어넣는 거는 직접 코드를 넣는 방식보다 SQL을 이용해서 쪼기 데이터를 한번 밀어넣어 보도록 할게요. 클래스 패스에서 movies SQL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클래스 패스죠. 네. 자, 자바, 리소스 디렉토리가 없네요. 디렉토리. 네, 리소스 디렉토리를 만들고 파일을 만들 거예요. movies SQL. 좋아요. insert into movie 타이틀 그리고 감독 values 네, 한 6개쯤 넣어볼까요? 네, 옷과 같은 것들을 한번 입력해보죠. 네. 이러면은 테스트 코드가 실행되기 전에 이 movies SQL을 실행을 하고 그 다음에 테스트 코드가 실행이 되기 때문에 지금 이 테스트 코드인 즉 현재 데이터베이스에는 총 7개의 영화 정보가 들어가 있고 그 정보 중에 첫 번째 3개 영화를 들고 와서 비교를 하는 방식으로 테스트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어떻게 이게 동작을 할까에 대해서 이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제가 작성한 코드는 인터페이스만 작성을 했고 그리고 스프링 데이터가 제공해주는 인터페이스를 확장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아무 문제 없이 테스트 코드가 동작을 하고 있다는 것은 실제로 JPL을 이용해서 아까 엔티티 매니저로 제가 직접 작성했던 코드들과 비슷한 방식으로 어떤 뭔가의 동작을 하고 있다는 거죠. 앞서 말해드렸듯이 스프링 데이터는 이렇게 사용자가 작성하는 인터페이스, 즉 이제 무비 리파지터리 같은 인터페이스를 이해하고 동작 가능한 스프링 빈으로 스프링 컨테이너에게 등록을 해줍니다. 네, 이때 이제 생성된 스프링 빈은 프록시인데요. 이 프록시는 심플 JPL 리파지토리라고 하는 객체와 메소드의 이름을 이용해서 동적으로 쿼리를 생성하고 실행하는 전략들로 만들어져요. 심플 JPL 리파지토리라고 하는 클래스가 있습니다. 이 클래스는 보면은 이 엔티티 매니저라는 걸 이용해서 지금 save를 하는 코드를 한번 쫓아가 볼까요? 네, save 쫓아가 보죠. 여기 보시면 아까 앞서 제가 작성한 것과 비슷한 조금 다르지만은 비슷한 코드가 만들어져 있죠. 이미 이렇게 심플 JPL 리파지토리는 이미 잘 만들어진 구현체와 그리고 이제 동적으로 쿼리를 생성하는 어떤 전략들을 이용해서 프록시를 만들어요. 그리고 그 프록시를 이용해서 이 무비 리파지토리라고 하는 이 인터페이스가 잘 동작할 수 있도록 빈으로 구성해서 스프링 컨테이너에게 등록을 해주는 게 바로 이 스프링 데이터가 기저에서 하고 있는 일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좀 더 나가서 이 프록시라는 게 뭐지?에 대해서 좀 모를 수 있으니까 프록시에 대해서 좀 더 깊이 한번 파고 들어가 볼게요. 프록시를 한번 쫓아가 봅시다. 프록시 패턴. 프록시 패턴에 대한 설명글을 한번 보죠. 이 프록시라는 아이는 어떤 이런 이제 클라이언트가 있고요. 실제로 클라이언트가 있고 이 클라이언트가 사용해야 될 이런 데이터베이스가 있을 때 이 클라이언트와 데이터베이스 이 사이에서 어떤 해킹 기능 사이에서 마치 자신이 즉 프록시 자신이 클라이언트가 사용하려고 하는 어떤 실제 대상인 것처럼 위장을 해서 클라이언트의 요청을 받아주는 객체를 바로 이 프록시라고 불러요. 즉 이제 이 클라이언트는 위에서 보시다시피 데이터베이스를 쓴다라고 생각해요. 이 클라이언트는 데이터베이스를 쓰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이 클라이언트는 프록시를 쓰고 있는 거고 이 프록시가 데이터베이스와 같이 뭔가를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클라이언트와 핵심 기능, 즉 데이터베이스 사이에서 마치 자신이 클라이언트가 사용하려고 하는 객체인 것처럼 위장해서 클라이언트의 요청을 받아주는 객체를 프록시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제 이 프록시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요청을
위임받아서 처리하는 실제 객체라는 아이들이 있는데 그런 실제 객체를 대상 객체라고 불러요. 이 프록시의 특징은 대상 객체와 같은 인터페이스를 구현을 했다라는 것과 이 프록시가 대상 객체를 제어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프록시는 사용 목적에 따라서 이렇게 두 가지 정도로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대상 객체에게 어떤 부가적인 기능을 부여할 때 쓰는 건데, 이제 보통 이걸 이제 디자인 패턴에서는 데코레이터 패턴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두 번째는 클라이언트가 대상 객체에게 접근하는 방법을 제어하기 위해서 사용이 되는데, 이걸 디자인 패턴은 프락시 패턴이라고 부릅니다. 이 두 가지 모두 대리 객체라고 하는 개념의 프록시를 두고 사용한다는 점은 동일하지만은 목적에 따라서 다른 패턴으로 구분을 하고 있어요. 이 스프링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개발자가 작성하는 인터페이스로 프록시를 생성하고 클라이언트가 즉 이제 지금은 무비 리파지토리라는 인터페이스로 프록시를 생성하고 클라이언트가 요청이 들어오면은 심플 JPA 리파지토리라고 하는 아까 그 구형 클래스의 객체에 위임을 하거나 또는 이제 find by로 시작하는 경우에는 이게 쿼리의 이름으로 동적으로 쿼리를 생성해낸다 라고 이해하고 그렇게 쿼리를 만든 다음에 실행하고 결과를 돌려주는 이런 다양한 기능을 이 프락시 패턴을 통해서 제공을 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제 이 프록시는 어떻게 만들어내지에 대해서 좀 궁금할 수가 있는데요. 프록시를 만들어내는 방법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바의 기본 플랫폼에는 리플렉션 API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 리플렉션 API를 이용하면은 동적으로 이 프록시 객체를 생성을 할 수 있는데요. 이 리플렉션은 자바의 코드 자체를 추상화시켜 가지고 접근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API예요. 그래서 뭐 클래스나 객체의 메서드나 필드의 정보를 추출할 수도 있고요. 지금과 같이 동적으로 프록시를 만들 수도 있어요. 좀 이렇게 말로만 들으면 리플렉션 API가 정확하게 뭔지 따라잡기가 힘들 수도 있으니까 제가 코드로 한번 리플렉션 API를 간단하게 보여드려 볼게요. 리플렉션 CTION 리플렉션 테스트라는 클래스를 하나 만들고요. 간단하게 테스트 코드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void 객체를 생성하고요. 그리고 메소드를 호출하는 테스트를 한번 작성해 볼 건데요. 어떤 객체를 생성할 거냐면 스태틱 클래스로 오리 클래스를 하나 만들 겁니다. 이 오리는 꽥이라고 하는 메소드를 가지고 있고요. 간단하게 호출하면은 꽥꽥이라고 울겠습니다. 자, 그러면 보편적으로 저희가 이 덕 클래스를 이용하는 방식은 이렇죠. 덕 타입의 덕 오브젝트를 덕 객체를 생성하죠. 그리고 덕에다가 꽥 이렇게 호출할 겁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객체를 생성하고 꽥이라는 메소드를 호출하기 때문에 당연히 콘솔에 꽥꽥이라고 하는 문자열이 출력이 되는 거죠. 자, 이거를 리플렉션 API를 이용해서 한번 이용을 해볼게요. 먼저 클래스를 불러와 볼게요. 이제 클래스를 불러올 건데 덕 클래스를 불러올 겁니다. 어떻게 불러올 거냐? 클래스의 포네임을 이용해서 무비 버디에 리플렉션에 달러죠. 자, 네. 덕 클래스를 불러올 겁니다. 네. 이름으로 불러올 거기 때문에 클래스를 못 찾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오브젝트를 만들 거예요. 덕 오브젝트를 만들 건데 이 덕 클래스의 컨스트럭터 네 이겁니다. new 인스턴스를 만들 거예요. 네. 그리고 메소드 못 찾을 수도 있고 네,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체크드 익셉션들은 내보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하면은 클래스를 이름으로 찾아와서 찾아온 클래스를 이용해서 기본 생성자로 인스턴스를 만들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이 덕
클래스에 있는 메소드를 찾아올 거예요. 메소드를, 선언되어 있는 메소드를 찾아올 건데, 꽥이라고 하는 메소드를 찾아올 거고요. 이 꽥 메소드는 아무런 인자를 가지고 있지 않죠. 여기 보시면 인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꽥이라는 메소드를 가지고 올 거예요. 자, 로컬에 꽥이라고 하는 메소드를 가지고 올 겁니다. 자, 이 꽥 메소드를 이제는 실행을 할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할 거냐면은 덕 오브젝트를 통해서 실행을 할 겁니다. 자, 이제 실행을 한번 해보죠.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꽥꽥이 2번 호출이 됐죠. 그 말인즉 이제 이 메소드가 2번 호출이 됐다라는 거예요. 보신 것처럼 이제 리플렉션 API를 이용하시면은 이렇게 인스턴스를 생성을 할 수도 있고요. 이 인스턴스를 이용해서 어떤 이 인스턴스가 가지고 있는 메소드를 실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 리플렉션은 굉장히 강력한 동시에 되게 다루기가 까다롭고 어려운 도구예요. 때문에 이제 가능한 한 이렇게 직접 리플렉션 API를 사용을 하는 것보다는 검증된 프레임워크나 어떤 라이브러리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사용을 하는 게 사실은 좀 좋습니다. 리플렉션에 대해서 좀 더 궁금한 게 있으시면은 자바랭의 리플렉션 패키지의 내용들을 참고를 해보시면은 여러 가지 좋은 정보들을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이 자바는 리플렉션을 이용해서 프록시를 만들 수 있는 동적 프록시 기술을 제공하고 있어요. 그래서 프록시라고 해보시면은 보시는 것처럼 자바랭 리플렉트 밑에 프록시라고 하는 클래스가 있어요. 이 프록시라고 하는 클래스를 통해서 바로 동적 프록시를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동적 프록시를 어떻게 만들어내는지를 또 간단하게 한번 보여드려 보면 좋을 것 같아요. 테스트 클래스를 하나 만들 건데요. JDK 다이나믹 프록시 테스트라는 테스트 클래스를 하나 만들게요. 그리고 테스트를 할 겁니다. 다이나믹 프록시를 사용하는 테스트, 학습용 테스트죠, 일종의. 이런 걸 하나 보여드려 볼게요. 프록시. 프록시를 만들 거예요. 프록시. new 프록시 인스턴스. 이 프록시 인스턴스는 보시면은 클래스 로더, 인터페이스, 인보케이션 핸들러 이렇게 세 가지 인자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인자를 줄 겁니다. 현재 JDK 테스터의 클래스에 클래스 로더를 주면 될 거고요. 인터페이스는 우리는 지금 무비 리파지토리에 대한 인터페이스로 프록시를 만들 거죠. 그래서 무비 리파지토리라는 인터페이스로 줄 거예요. 그리고 핸들러를 만들어 줄 건데요. 어떻게 할까요? 어떤 핸들러를 만들어 볼지 좀 고민이 되는데, 제가 만든 이 프록시가 그 클라이언트의 요청을 처리하도록 그렇게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해요. 그래서 new movie repository handler movie repository 이렇게 주고요. 실제로 이런 무비 리파지토리 핸들러라는 클래스는 없으니까 당연히 지금은 에러가 날 겁니다. 자, 그리고 로더의 인터페이스에 핸들러를 주고 만들 거예요. 정확하게는 얘는 무비 리파지토리가 될 거예요. 프록시가 될 거고요. 캐스팅을 하면 될 겁니다. 자, 이제 프록시 객체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프록시 객체를 호출을 한번 해볼 건데요. 무비 극한 직업이라는 영화를 하나 만들어 보죠. 무게라는 감독으로. 그리고 프록시에 세이브를 했을 때 무비로 타이틀이 association set equals 무비의 get 타이틀 이렇게 한번 해보죠. 자, 보시면 영화를 만들었고요. 이 프록시를 통해서 저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장된
객체가 세이브 메소드 뒤에 반환된 객체의 타이틀과 실제로 저장하려고 했던 타이틀의 값이 같은가를 비교를 해볼 거예요. 자, 그러면은 실제로 이 코드가 정상적으로 동작하도록 무비 리파지토리 핸들러를 마저 완성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스태틱 클래스로 임플리멘테이션 할 거고요. 인보케이션 핸들러를 임플리멘테이션 할 겁니다. 자, 이 상태에서 return null. 자, 아무런 구현을 하지 않고 실행을 한번 해보죠. 아마도 당연히 자, 여기서 아마 null point exception이 뜰 겁니다. 그죠? null point exception이 뜨는 게 당연하죠. 지금 왜냐하면은 프록시에 세이브를 호출했을 때 실제로는 이 핸들러가 그 요청을 받게 되어 있거든요. 이 프록시를 생성할 때 넘겨준 핸들러를. 이 핸들러가 실행이 된 다음에는 뭐가 들어오죠? null이 들어오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값은 당연히 null point exception이 발생을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실제로 프록시가 즉 이제 프록시가 호출이 됐을 때 프록시의 세이브 메소드가 호출이 됐을 때 여기서 어떻게 동작할 건지를 작성을 해줄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호출된 메소드가 메소드 네임이 세이브 메소드인가? 메소드 네임. 네. 지금 호출된 메소드의 이름이 세이브인가? 그렇다면은 메소드의 인자로 넘어온 값을 그대로 반환해라 라고 할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게 호출된 메소드이고요. 호출된 프록시 객체예요. 그리고 이 메소드를 호출할 때 넘어온 인자입니다. 자, 그러면은 어떤 거냐면은 프록시가 세이브 메소드를 호출할 때 무비 객체를 넘겼잖아요. 매개 변수 목록에는 당연히 무비 객체가 들어있는 거죠. 즉 세이브 메소드에 넘어온 무비 객체를 그대로 돌려주는 거예요. 그대로 돌려주기 때문에 당연히 얘는 이 무비와 같은 객체일 거예요. 그래서 이 테스트는 이제는 통과를 할 겁니다. 이렇게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도 한번 해볼까요? 네, 두 번째도 assert equal 이용해서 뭘 해야 되냐? 이제는 검색이죠. 검색 기능을 구현을 해봐야 되잖아요. 무비에 감독이 같은가를 한번 해보려고요. proxy find director 너무 느린데? 네. 무비에 감독으로 실행을 해봤어요. 자, 이제는 프록시를 통해서 영화 감독을 검색을 했을 때 이 영화 감독이 일치하는 영화가 나오는지를 비교를 해보는 거죠. 자, get director 이렇게. 자, 그러면은 여기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은 메소드의 이름으로 자 equals 메소드 이름 비교해야 되겠죠? find by 디렉터. 자, return new movie. 영화를 돌려줄 거예요. 뭐 제목은 잘 모르겠고요. 넘어온 인자의 첫 번째가 감독의 이름이잖아요. 자, 이렇게 하면은 뭐 타이틀은 뭔지 잘 모르겠지만은 감독은 명확하게 넘어온 감독의 이름으로 그대로 영화를 만드는 거죠. 한번 실행해 볼까요? 네, 문제없이 잘 동작을 합니다. 자, 이처럼 이제 동적 프락시 기술을 사용을 하면은 대상 객체 대신 요청을 이렇게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invocation handler, 즉 이제 프록시가 요청을 받아서 모든 처리를 다 하는 거죠. 다만 이렇게 지금 프록시를 생성하는 코드를 보여드렸는데 이 프록시를 생성하는 코드가 꽤나 복잡합니다. 복잡하고 이런 이제 인터페이스들에 대한 용처도 잘 알아야 되고 생성하는 것 자체도 굉장히 번잡합니다. 네. 그리고 자바는 이처럼 이제 JDK가 제공해주는 이제 동적 프록시 기술 외에도 이런 프록시를 다룰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떤 라이브러리 또는 프레임워크들이 있어요. 뭐 대표적으로 이제 CG립이라고 하는 것들도 있고 자바 어이스트라고 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프록시를 만들 때 어떤 특정 기술을 이용해서 만들어내게 되면은
추후 이제 이 기술의 한계라거나 어떤 이제 다른 필요에 의해서 이런 프록시 기술을 바꾸려고 한다면은 이 과정이 되게 고통스러울 거예요. 예. 이제 이렇게 프록시를 만들어내는 코드들을 다 쫓아다니면서 건드려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단순히 이제 불편함을 넘어서서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죠. 예, 스프링이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 어떤 구현 기술들이 있을 때 이런 구현 기술들을 일관된 방식으로 쓸 수 있는 어떤 서비스 추상화를 제공을 해준다는 게 스프링이 굉장히 잘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이제 앞서 말한 것처럼 이런 다양한 프락시 기술을 일관된 방식으로 사용을 할 수 있도록 스프링은 프락시 팩토리 빈이라고 하는 서비스 추상화를 제공해주고 있어요. 네. 프록시 팩토리 빈이라고 하는 아이를 제공을 해주고 있다는 거죠. 이 프락시 팩토리 빈은 프락시를 생성해서 빈 객체를 등록해주는 팩토리 빈에 대한 구현체입니다. 앞서 말한 JDK 동적 프락시와는 달리 이 팩토리 빈은 순수하게 프락시를 생성하는 작업만 담당을 하고 있고요. 이 프락시를 통해서 제공할 어떤 기능 조각, 지금과 같이 이제 인보케이션 핸들러를 작성한 것 같이 이런 걸 기능 조각이라고 생각해 보죠. 이런 기능 조각들은 별도로 이제 생성을 해서 얼마든지 이 프락시 팩토리 빈과 조합해서 막 활용을 할 수 있어요. 이 프락시 팩토리 빈을 이용해서 스프링 데이터가 부리고 있는 이 마법을 한번 흉내를 내보려고 해요. 자, 먼저 스프링 데이터의 흔적을 일단은 없애보도록 할게요. 스프링 데이터의 흔적을 먼저 없애고 제가 직접 스프링 데이터가 하고 있는 마법을 흉내를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떤 걸 하려고 하냐면요. 프록시 팩토리 빈을 이용해서 프록시를 빈으로 등록하려고 합니다. 1번 이제 정확하게는 팩토리 빈을 이용해 무비 리파지토리 프록시를 빈으로 등록하려고 합니다. 2번 등록된 무비 리파지토리 프록시는 이미 잘 구현된 my JPA 리파지토리를 사용해서 동작하게 합니다. 이렇게 두 가지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먼저 이제 프록시 팩토리 빈을 등록을 해보죠. 프록시 팩토리 빈 무비 리파지토리를 등록을 할 겁니다. 프록시 팩토리 빈을 만들어야 되겠죠. 먼저 프록시 팩토리 빈을 만들 겁니다. 프록시 팩토리 FAC 프록시 팩토리의 타겟은 my JPA 스토리가 될 거고요. 일단은 없으니까 넘어가도록 하죠. 그리고 프록시의 인터페이스는 무비 리파지토리 인터페이스로 만들 겁니다. 그리고 프록시 팩토리에 어드바이스를 추가할 거예요. 메소드 인터셉터를 호출하겠습니다. 자, 람다로 변경 가능하죠. 람다로 바꿔서 처리를 해보겠습니다. 이 인보케이션이라고 하는 파라미터를 봤는데요. 이 인보케이션은 보시는 것처럼 메소드, 디스, 아규먼트, 스태틱 파츠를 받고 있습니다. 이 디스는 타겟을 의미해요. 즉 여기에서 입력받은 타겟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인보케이션 메소드는 호출된 프록시 메소드를 말합니다. 그리고 invocation get 아까 invocation의 argument invocation argument는 호출된 프록시 메소드로 넘겨받은 매개 변수들을 말합니다. 이렇게 이 세 개를 이용해서 이제 동작하도록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프록시 팩토리를 반환을 해야 되겠죠. 일단 자, 그러면은 먼저
타겟이 필요해요. 즉 이제 MyJPA 리파지토리라고 하는 실제로 이제 이미 이 무비 리파지토리가 동작하는 데 필요한 실제로 잘 구현되어 있는 MyJPA 리파지토리라는 거를 만들 겁니다. 자, MyJPA 리파지토리를 스태틱 클래스로 만들어 보죠. JPA repo 리파지토리. 얘는 제가 처음에 작성했던 그 JPA 무비 리파지토리와 똑같은 기능을 하는 코드를 만들어낼 겁니다. 이제 실제로 이제 동작 가능한 구현체가 하나 만들어졌죠. 이 동작 가능한 구현체를 이제 여기다가 줄 겁니다. 주죠. 자, my JPA 리파지토리를 만들 거예요. MyJPA 리파지토리는 엔티티 매니저가 필요합니다. 그죠? 그러면 엔티티 매니저가 필요해요. 이 엔티티 매니저를 쓰려면 엔티티 매니저 팩토리를 이용해서 엔티티 매니저를 만들어 줘야 되는데요. 앞서 JPA의 어떤 특징을 설명을 해드릴 때 이 엔티티 매니저라는 아이는 스레드 세이프 해야 되고 항상 이제 이 엔티티 매니저 팩토리를 통해서 생성하고 소멸시키는 그런 라이프 사이클이 있다고 말해드렸죠. 지금 이 상태에서 엔티티 매니저 팩토리에서 바로 엔티티 매니저를 만들어서 넘겨버리면 이게 딱 한 번 만들어지고 실제로 빈이 소멸될 때, 스프링의 빈이 소멸될 때 없어지는 방식으로 동작을 할 겁니다. 이러면은 제대로 JPA의 엔티티 매니저를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스프링이 지원을 해주는 쉐어드 엔티티 매니저 빈이라는 아이를 써서 해결할 겁니다. 자, 쉐어드 엔티티 매니저 빈에다가 엔티티 매니저 팩토리를 지정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애프터 프로퍼티셋으로 호출해서 제대로 초기화를 시켜줄 거예요. 그리고 얘를 통해서 엔티티 매니저를 만들어낼 겁니다. 이러면은 이제 스프링의 지원을 받아서 그 스프링의 트랜잭션 라이프 사이클에 맞춰서 엔티티 매니저가 생성이 되고 소멸이 되는 방식으로 동작을 할 겁니다. 자, 이제 JPA 리파지토리까지 만들었으니까 이제 이 내부를 채우면 되겠죠. 이제 이 내부를 한번 채워봅시다. 자, 오브젝트 타겟. 자, 인보케이션에 get this를 하면은 타겟이 들어온댔죠. 즉, 이제 MyJPA 리파지토리가 여기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리고 호출된 메소드가 이제 호출된 메소드. 자, 인보케이션의 메소드가 얘가 호출된 메소드 있잖아요. 이 호출된 메소드를 이용해서 실제로 MyJPA 리파지토리에서 동작 가능한 메소드를 찾아올 거예요. 자, 그걸 찾아오기 위해서 reflection util이라는 걸 이용해서 find 메소드 타겟의 클래스로부터 invocation 메소드의 네임과 invocation 메소드의 파라미터 타입을 이용해서 찾아올 거예요. 메소드를. 그리고 찾아온 메소드를 실행할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 타겟을 통해서 실행할 거고요. invocation 메소드의 아규먼트는 여기 들어있는 게 아니죠. 아규먼트에 이용해서 실행할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은 실제로 프록시에 호출된 메소드의 정보로 타겟에 있는 메소드를 찾아낼 거고요. 자, 그러면 지금 우리의 프록시는 무비 리파지토리 타입이죠. 이 무비 리파지토리 타입의 세이브 메소드가 호출됐다고 생각해 보죠. 그리고 이 세이브 메소드가 실제로 인보케이션 객체에 담겨서 들어올 겁니다. 그러면 이 세이브 메소드를 가지고 타겟에 있는 메소드를 찾아내는 거예요. 자, 그러면 뭐가 찾아지겠나요? 자연스럽게 MyJPA 리파지토리의 세이브 메소드가 취득이 됩니다. 그리고 이 취득한 메소드를 실행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 프록시를 호출했지만은 실제로는 MyJPA 리파지토리가 동작하게 되는 거죠. 자, 이런 원리로 스프링 데이터가 동작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테스트 코드를 한번 실행해 보죠. 네, 지금 별 문제 없이 테스트 코드가 동작한 것을 보실 수 있죠. 네, 이렇게 스프링 데이터는 내부적으로 프록시라고 하는 기술을 이용해서 실제로 동작 가능한 어떤 구현 객체와 그리고 이제 동적으로 메소드의 이름으로 쿼리를 분석해서 만들어내서 실행시키는 이런 전략들을 가지고 동작을 하고 있어요. 실제로는 이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게 동작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보여드린 거는 그냥 그 기저에 있는 기본 기술을 이용해서 되게 간단하게 흉내를 한번 내본 거고요. 이것보다는 훨씬 복잡하게 동작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실제로 스프링 데이터 JPA가 제공해주는 이제 팩토리 빈을 이용해서 직접 등록하는 코드도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자, 이 위쪽에 있는 이 코드를 바꿔줄 거예요. 자, 어떻게 바꿔줄 거냐면은 JPA 리파지토리 팩토리 빈이라는 아이가 있습니다. 얘는 어떤 리파지토리를 가지고 만들 건지, 그리고 그 리파지토리의 도메인은 뭔지, 그리고 그 리파지토리의 도메인이 다루는 아이디는 뭔지가 필요해요. 자, 이걸 가지고 생성을 할 거고요. 자,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아요. 자, 이 내부는 이제는 싹 지워버리겠습니다. return new JPA 리파지토리 팩토리 빈을 이용해서 만들 건데요. 요 다이아몬드 연산이면 충분하죠. 여기다가 movie 리파지토리 클래스를 넘겨주면 그만입니다. 제가 myJPA도 이제 필요 없죠. 네, 이렇게 싹 정리해버리겠습니다. 자, 컴파일러가 뜨는 이유는 이게 스프링 데이터의 리파지토리가 아니기 때문에 컴파일러 오류가 발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extends 리파지토리, 네, 그리고 도메인은 movie이고 아이디는 롱타임이라는 걸 알려줄 겁니다. 그리고 돌아가면은 네, 아무 문제 없이 다시 컴파일이 되죠. 다시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네, 아무 문제 없이 잘 동작하죠. JPA 리파지토리 팩토리 B는 이 movie 리파지토리 인터페이스를 이용해 가지고 프록시 객체를 만들어서 스프링 컨테이너에게 등록을 합니다. 이때 등록을 할 때 내부적으로는 심플 JPA 리파지토리, 제가 몇 번 언급했던 심플 JPA 리파지토리라는 객체와 그리고 동적으로 쿼리를 생성해서 실행하는 전략들을 가지고 프록시를 생성하는 그런 클래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이거를 이제 자동화시킨 게, 자동으로 무비 리파지토리라는 거를 프록시로 만들어서 등록시켜 주는 게 바로 네, 제가 뭘 연 거죠? 네, 그게 바로 enable JPA 리파지토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enable JPA 리파지토리라는 이 애노테이션을 선언을 하시는 순간 지정되어 있는 클래스 패스 안에서 자동으로 스프링 데이터의 리파지토리를 상속받은 리파지토리를 찾아서 걔네들을 프록시 객체로 만들어서 스프링 빈으로 등록을 해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방금 제가 실제로 이제 JPA 리파지토리 팩토리 빈을 등록하던 수동 코드를 지웠습니다. 다시 지웠고요. 지운 상태에서 실행을 하면 다시 테스트 코드가 잘 동작을 할 거예요. 네. 이렇게 이제 스프링 데이터가 내부적으로 저장소를 어떻게 만들어서 동작시키는지에 대한 어떤 기저의 어떤 원리, 그 프록시라고 하는 기술에 대해서 좀 몇 단계에 걸쳐서 좀 설명을 드려봤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스프링 데이터 리파지토리를 이렇게 인터페이스를 상속받지 않고 애노테이션으로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거를 좀 소개시켜 드려 보도록 할게요. 지워버리고요. 자, 리파지토리 데피니션이라고 하는 애노테이션을 제공을 해줍니다. 도메인 클래스는 movie 클래스이고요. id 클래스는 long 클래스입니다. 이렇게 애노테이션을 선언해주고 실제로 동작을 시켜도 아무 문제 없이 제가 원하는 기능이 동작을 할 겁니다. 이렇게 스프링 데이터의 어떤 특정 인터페이스를 상속받아서 작성하는 게 부담스러울 때는 이렇게 애노테이션을 이용을 하셔도 되고요. 물론 이제 내부적으로는 이런 애노테이션이나 또는 이런 인터페이스를 실제로 이제 잘 이해하고 동작시킬 수 있도록 하는 어떤 확장 전략들이 있는데, 그런 걸 활용을 해보시면 스프링 데이터에 대한 의존성을 좀 줄이면서도 이런 편리한 기능들, 즉 이제 직접 JPA를 사용을 하기 위해서 작성하는 여러 가지 코드들을 쓰지 않고도 스프링 데이터가 제공하는 유용한 기능들을 써먹을 수도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여기까지 제가 준비한 테크톡은 다 공유를 드렸고요. 이게 스프링 데이터를 한두 번 써보신 분들은 이제 좀 이 기저에서 동작 원리들을 보시면 좀 재미있지 않을까, 이런 것들을 알면 또 도움이 좀 되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제가 썰을 풀어봤고요. 이 테크톡이 재미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테크톡으로 찾아뵈어 보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